주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학군, 교통, 뭐 주변 뭐 병원,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지는 바꿀 수 없는 거라서 거기가 비싸게 많이 오른다라고 보는 거지. 사실상 공급이 부족해서 많이 오른다. 이거는 조금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그 옆 한 5년 갔어요. 5년. 근데 원래대로 하면 2018년에 왔어야 되는 거죠. 10년 주기설에 맞추면. 근데 2018년도에 사실 왔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크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손발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손발이 옛날엔 중앙정부밖에 없었으니까 중앙집권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때려잡는다 그러고 지방정부는 개발 후대 터뜨리고. 몇 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18년도.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엇박자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놓는다고 해놓고 저기서는 안 그러니까 뭐 출렁출렁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살짝 죽었다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했는데 이제 또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한다고 한마디 삑 해주셔가지고 빡 쳤잖아 완전.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간 거죠. 야 근데 이 똥집 진짜 맛있다. 맛있죠? 나 중요한 얘기야. 귀똥을 안 든 거다 아주 그냥. 아니 똥집은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박원순은 박원순인 거고. 아무튼 근데 그런 식의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 정책 우리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으로 때려잡으려고 했으나 유동성 자금을 잡을 방법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게 뭐냐면 유동성 자금 묶는 것부터 했어. 대출 규제부터 시작했죠. 그쵸. 근데 못 잡았어. 계속 못 잡았어. 심지어 15억 초과는 대출 전면 금지. 말이 돼 이게?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매수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자가 안 되는 건 최근에 있었잖아요. 원래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저는 지금 부동산에 이렇게 호가를 계속 달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원래 뭐 10억짜리 주택에 뭐 전세가 8억 뭐 8억 5천 이 정도에 거의 많이들 거주하셨었는데 9억 막 이렇게 거주하셨었는데 실제 9억을 들고 8억을 든 사람이 그 집에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전세자금 대출을 70% 80%까지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전세가 탄탄하게 맥스 정말 목에 차도록 받쳐줬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갭 투자가 워낙 1억, 뭐 그렇죠. 1억 5천, 2억이면은 강남에 있는 10억 넘는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요인들로 시발점이 그러니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발점이.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어쨌든 대출 규제 때문에 일단은 다들 힘들어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보면 서민을 도와준다라는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지. 너무 과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사실 술 한잔 계속 했으니까 올라가지 한 얘긴데 않았나. 그 이면에는 다른 얘기가 숨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명분은 뭐냐면 서민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이면엔 뭐가 있냐면 경제를 몸집 불리기를 한 거지. 거래량으로 아니 통화량 증가 뭐죠? 유동자금 만들고 뭐 하고 해서 경제 살리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은행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은행만 너무 먹여 살린 거 아닌가? 정부가 은행을 먹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것도 그렇고 기존 정권에서 그렇게 많이 풀어줬던 부분을 갑자기 문정권이 들어와서 갑자기 막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터치도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품이 훅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은 거품인가요? 지금은 거품과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꺼질 다들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꺼질 거냐? 많이 올랐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거품의 올랐다. 기준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음. 가수요로 인한 거냐 이건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많아서 가격이 오른 건 아니에요. 거래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가격 반등이 더 높았던 거였고. 또 굉장히 그럼 그렇게 위험할 생각하시죠.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 자리 뭐 술 먹고 하는 바라니까 누구나 책임 안 지는 바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 가격이 빠지냐?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빠졌어. 안 빠졌어. 근데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시면 그게 그렇게 당연히 지금 거의 고점이 와 있으니까 조정받을 시장 아니에요? 지금 또 고점이 왔으니까 조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딱 일관성 있게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1, 2년 안에 집 파실 거면 사지 말고요. 5년 가지고 가실 거면 사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형적인 적인데 투자자를 설득할 때 쓰는 테크닉인데 왜냐면 이제 아니 예- 그게 예- 전형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실제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투자자들한테는 5년 뒤를 보세요. 그래요? 10년 뒤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피자 되게 맛있는 거 그런 같아. 부분인데 그러면은 정부가 금리 대책을 이렇게 내놓은 게 잘못된 건가요? 금리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놔야죠. 유동자금이 많이 생기면 부동산 시장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잘한 거네. 그럼 잘한 거죠. 금리를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리스크를 좀 줄여준 거지. 그 옛날에 우리 이거 보면 쉬워요. 그 통계를 이렇게 보면 돼. 2008년 금융위기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2% 정도였어요. 아니야, 38% 정도, 32%인가 지금이 8%인가 한 30%. 술 먹었으니까 마음대로 지금은 얘기해야 되니까. 50%가 넘어. 음. 그 얘기는 60%인 줄 알았어. 그 얘기는 뭐가 깔려 있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평균 받쳐주는 얘기하는 거야. 평균. 그것도 평균 얘기하는 그만큼을.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얘기하면 이면성에는 뭐가 있냐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거지. 더 올라갈 수. 그것만 기준으로 보면.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른 목인데 우리 업을 하는 우리들은 뭐 상관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 집값이 이렇게 높아지면 행복도 그렇게 높아지나요? 그것도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입장에 따라 틀리겠죠. 입장에 따라. 일단은 네. 오늘 연어는 맛있어요. 제 행복도는 최고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행복도가 높을 거고 그렇지 않고 임차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고. 전 국민 대비 집은 1인 1세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죠. 주택 보급률은 100% 넘었죠. 100%가 넘었죠 주택보험료는. 그거는 서울이랑 지방이랑 합쳐서 그런 거죠. 근데 자가 보유를 놓고 보면은 50%가 안 될 걸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건 더 낮아져. 한 분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좀 집값이 높으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지 않나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지금까지는. 그냥 항상 집값이 올라갈 때도 항상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이러다가 가계가 무너지면 국가에 뭐 굉장한 안 좋은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건 가계부채의 원인이 뭐냐? 부동산 담보대출이 원인이었다. 결국 걔가 유동성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잡아요? 부동산 대출부터 잡아야 된다. 그러면 대출 잡는 기준은 뭐예요?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DTI. 그러다 그거 갖고 막았더니 이제 꼼수 부리니까 DSR. 그거 갖고 또 꼼수 부리니까 이제 뭐 계속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금리에 대한 정부 정책들은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책적인 방향 자체를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문제는 시장이 너무 똑똑한 거지. 그리고 정책으로 시장을 잡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과욕 오만 뭐 어떤 이런 쪽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잡기가 어려운 거거든. 시장은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지. 아니지. 그것도 말이 안 돼. 그 왜 말이 안 되냐면 저도 이제 별별 싸면서 맨날 욕 먹는 건데 투자하는 대로 막 가다 보면 아마 빈부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멀어질 거고 그치. 멀어질 거고 그러면 사회적 위화감 거기다 불평등 그 다음에 행복 지수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혜택을 누가 봐요? 극소수만 보잖아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근데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공급은 적을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그 공급 부분을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다주택자들한테 공급을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걸 규제를 해버리니까 공급은 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 논리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임대주택 수가 전체 주택의 한 3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임대주택에 살 확률이 높대요. 2020년도에는 현재 정책대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약한 척하고. 근데 그것도 지방에서 임대주택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도심으로 몰리는 이유가 이제 많은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서울 쪽으로 전부 다 올 텐데 서울의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의 주택의 공급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 쪽의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예, 그거를 이제 뭐 지금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지금 전부 다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역효과가 날 거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보는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자꾸 오른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서울은 이미 집을 다시 지을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외진 곳도 있지만 거꾸로 유동인구가 꽤 많고 이미 옛날에 구도심에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이 안정되게 살았고 또 더욱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곳들은 옛날에 진짜 부호들이 그렇죠. 살았던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근의 인프라가 이미 탄탄하게 깔려 있어요. 그 어디에다 집을 지어도 거기에다 집을 얻어서 들어가는 게 주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뭐 학군, 교통 뭐 주변 뭐 병원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지는 바꿀 수 없는 거라서 거기가 비싸게 많이 오른다라고 보는 거지 사실상 공급이 부족해서 많이 오른다 이거는 조금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뭐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공급 문제만 아니겠지. 그렇겠죠. 공부뿐만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살고 싶다 이게 되게 클 혹시 거고. 그 프라이드 문제 아니야? 프라이드? 그렇죠. 뭐, 그게 제일 그쵸. 큰 거야, 아마. 프라이드. 네, 강남, 송파, 서초에 살아줘야지 내가 그 정도. 그러면 강남이 아파트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학군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그리고 거기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살라 그래요. 그게 되게 크게 작용해요. 진짜 저도 이쪽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원래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 바로 길 건너도 갈 수 있을 건데 뭐 얘기를 나눠보면 거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되게 강하죠. 진짜 강남에 산다, 목동에 산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러면 참 분당에 준비하기 산다 어렵죠. 이러면 뭐 저희 부동산이 등촌역 있잖아요. 근데 등촌역을 딱 기준으로 도로가를 기준으로 여기는 강서구 등촌동, 여기는 양천구? 목동이에요. 근데 거의 뭐 집값은 거의 비등비등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 찻길 하나를 안 넘어가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본인은 목동에 살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들의 어떤 욕망, 기본적인 속성, 부동산의 속성도 그런 게 아닌가? 뭐 리얼 에스테이트란 말이 그게 다른 모르는 뜻이면 부동산이라는 뜻이라며요. 뭐 리얼 에스테이트 말이 리갈에서 나왔고 왕족 지주에서 나왔고 우리 옛날에 그 지주 또한 지주의 개념들은 토지에서 나왔고 이런 개념들인데 그 욕망 그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런 데 사는 거는 어떤 본인의 그 강력한 자존심, 자존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는 걸까? 그런 개념보다도 냉정하게 표현해서 약간 난 여기 삶으로써 그 자기가 행복지수가 높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사는 거고 사실 말하진 않더라도 난 여기 삶으로써 니들보단 나아. 성공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예인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얘기할 때
또 젊은 여자 투자 성공했던 아이들이 얘기할 때 뭐 꿈이 뭐였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투자를 상담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20, 30대 애들이 얘기할 때는 저는 꿈이 강남에 집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꿈을 얘기하거든. 투자를 상담해 주면서.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볼 때 어느 곳에 사느냐 자체가 행복의 바로미터일 것이냐, 사람마다 다 행복할 틀리겠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다면 제가 막 무슨 얘기를 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 그게. 아들이 서울대 다니고 서울대 의대 보낸 아빠고. 그런 얘기하지. 야, 종씨가 보고 있냐? 네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보냈는데 그 친구 이제 48인가?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제 뭐 교원대인가를 보내고 둘째 딸은 서울대 의대를 보냈는데 걔가 야 너 좋겠다 이러는데 형 나 서울대 보낸 아빠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만 걔가 결론은 신앙식이 깊은 애거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요즘처럼 날씨에. 코로나를 물러갈지어다 하면 코로나가 물러갈 줄 알고 모여서 예배드린 분들 계시는데 갑자기 이상한데도. 근데 걔는 정상적인 신앙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형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끝인데. 종교이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결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강남 프라이드 얘기하다 이상한. 갑자기 왜 글로 빠지냐고. 꼭 그 어떤 좋은 대학, 좋은 학군, 좋은 집에 살아야지만 행복의 최선의 모습이냐. 아니지 그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닮으려고 노력을 하지.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그 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 게임이잖아. 그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왜 그걸 부정적으로 봐? 아니 저 부정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나는 되게 특이했던 게 이제 저쪽 이제 지방을 내려가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서 지방 내려오면 그 아파트들이 근사한 아파트가 있어. 30평대 얼마야? 그럼 2억대 이래. 근데 난 재밌게 보는 게 그거다. 내가 아무 0이라고 놓고 내 지식을 0이라고 놓고 볼 때 단순하게 보는 거지. 내가 이 업에 있지 않고 0이라고 놓고 볼 때. 근데 강남은 그게 바로 20억, 30억이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이제 참 웃기는 거지. 이제 물리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시멘트 자갈 모래, 철골이 들어가서 아파트가 졌는데 그러면 건축 원가는 같을 건축 원가라 말하는 얘기는 순수 건축 원가 얘기하는 거야.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그런 건축 원가나 토지 매입비 대비 건축 원가 대비해서 이렇게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이게 해석 가능한 상황인가? 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럼 거기 살면은 좀 덜 행복하고 여기 살면 10배 행복하고 여기는 10분의 1배 행복한가?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 인간적으로는. 행복의 기준은 틀리지. 그거는 다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난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집 한 채라도 내 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집이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 같은 거 필요 없다. 자기는 즐기면서 사는 게 좋다라고 그 욜로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세대마다 또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행복해지려면 덜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제 그 모든 책들이 그 서적에 나온 책들이 그 좋은 집, 좋은 그 무엇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해진다라는 일단 상상 속의 일을 현실처럼 표현하는 것, 그 꿈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그 꿈으로 인해서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대목에서 오늘 곰님의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쫙 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면 어떻게 나는 술 부동산 폈어. 가격을 얘기하다가 행복론까지 가는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이 좀 조금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나 이 생각으로 살지 않을까? 그 개념들이죠. 이 원래 이 술은 이렇게 따르시는 게 쫄쫄쫄쫄 나와요? 이 소리 네. 이렇게 나와. 아 그래요? 이거보다 더 심한 술도 있어요. 왜? 아까우니까. 모르겠어요. 아까우니까 한다. 이 중국에는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파는 데도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아니 잔으로 이렇게. 팔죠. 우리 사케집도 잔으로 팔아요. 사케 말고 이렇게 우리는 소주를 한 잔씩 팔진 않잖아. 그 중국 중국 애들이 애들이 판다고. 팔지 않았을까? 중국 애들은 잔이 그거보다 좀 크지 않나요? 아니 옛날에 우리 막걸리 한 잔씩 팔았잖아요. 한 잔씩. 옛날 그래. 분이세요? 아이. 아니 서서 포장마차 담배 까치 한 번에 까치 담배 잔소주 팔았어요. 포장마차에서 다 그런 부분이고. 아,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죠. 어찌됐든 이 부동산이란 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놈을 통해서 좀 골고루 좀 행복해졌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고. 마르크스 레닌이 나중에 나온 줄 준비를 알았어. 해오신 듯.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그 딱 이제 그냥 최고 수익만 보지 말고 돈은 같이 벌어야지. 좀 공평하게 우리가 가끔 이제 또 가진 자 입장에서 중개할 때가 좀 간혹 있거든. 가끔 왜냐면 건물주 입장에서지. 왜냐면 그 건물주는 계속 볼 사람이고 임차인은 2년 뒤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그쪽 갈 때가 있는데 좀 약간 좀 덜 차별 없이 그렇게 중개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어. 그러니까 설마 그래도 되겠어? 여기 자본주의인데. 근데 뭐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주한테 막 잘하고 임차인이라고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중개할 때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일단은 저한테 이렇게 좀 우호적이고 제 얘기를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잘해드려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아무래도 응. 예를 들어서 임대인분께서 제 얘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긍하시고 그 어느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뭐 해드리려고 하고 임차인이라고 또 무조건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니거든. 아무래도 얘기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래도 그게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부동산에 매물이 없는데도 그냥 와서 인사 한번 하시고 그냥 차 한 잔 드시고. 그 영향 어쩔 수가 커요. 없어요. 예. 마음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투자를 잘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눈이 오실 수도 정보가 있어요. 많아요, 진짜. 이곳저곳 부동산은 편하게 그렇지. 앉고 가시는구나. 딱 순회를 딱 하시는 그 주가 있더라고요. 곰님 사무실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저를 딱 보면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요. 정면으로 저한테 오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게 중개하시면서 어. 조금 부담이 되거나 좀 그럴 때 많지 않으세요? 나는 상대방도 부담되겠지. 나는 편한데 그런 거를 조금 느끼셔가지고 어떻게 외모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실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근데 이게 손님도요. 자기 닮은 손님들이랑 자기가 궁합이 맞는 거 알죠? 그쵸. 자기 손님이 있다니까요.